그동안 강의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 대답은 했지만 유튜브에서 그 질문한 분들은 제가 미처 대답을 못했는데 이 강의에 통해서 유튜브에서 올라온 분들의 질문도 여러분이 질문한 것과 똑같이 생각해서 그 질문 중에서 흥미있고 재밌는 것을 골라서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시하고 토론하고 답을 또 제 나름대로 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반가웠다는 말씀 제가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적으로 제 강의는 물리학을 바탕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불교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먼저 한번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는 경전이 금강경인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 항아수보다 거기서 항아수가 그러죠.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 나라가 있고 이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압니다. 그것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자,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부처님 나라에 있고 이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그래서 겐지스강 모래 곱하기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중생의 수를 있고 그거를 부처님이 그냥 다 안다는 건데 이거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죠. 다시 말해 소설같이 읽어서 그렇다면 이때 불경이 우리한테 도움을 안 줄 겁니다. 소설이니까. 근데 여기에 무슨 심오한 이치가 있나? 또는 그냥 믿어봐야지 라든지 아니면은 틀린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읽게 될 때 뭔가 얻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이치가 그냥 뭔가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뭐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치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불경의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보통 육안으로 보지만은 부처님이 해안과 불안으로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렇게 부처님이 해안과 불안으로 본 것이라면 부처님이 중도를 설하셨는데 우선 중도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주 단멸 같은 경우인데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 그러면 그건 단멸이죠. 근데 불변이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사는가 하면 그건 상주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했거든요. 그 둘을 떠나서 중도다. 그게 무아윤회인데 그렇게 돼서 부처님이 보신 건 우리가 좀 달라요. 중도로 살았기 때문에 중도 자체가 벌써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중도는 전체를 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바르게 보는 것이죠. 그럼 전체를 보는 것은 중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중생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도 어딘가 시원치 않죠. 중도를 안다고 해서 중도 전체를 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중도가 전체를 보는 건 맞아요. 나눠져 있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어떤 장님은 코끼리가 기둥이라 그러고 어떤 장님은 머리를 만져보고 항아리 같다 그러고 어떤 장님은 몸통을 만져 벽 같다 하는데 부분적으로 볼 때는 다 다르게 보지만 전체를 볼 때는 코끼리가 나오니까 전체를 보는 건 맞는데 그러면 중생의 마음을 전체를 본다고 해서 알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중도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고, 이해한다는 것, 깨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뭔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 그런 깨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깨침 없는 사람이 이해를 통해서 한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이런 문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신비체험을 조금 더 알아보죠. 비구들이요,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 속에는 이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그것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여기는 흙, 물이 지수, 화풍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그 당시 그리스나 인도인들의 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이 세상은 지수화풍을 이루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이 설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요소로 나눠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간이나 출세간이라는 분별도 없고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는 인간의 마음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엄표 불가능하고 무한함이 빛나는 의식, 이것은 땅의 경과 물의 촉촉함, 불이 뜨거운 바람의 움직임, 피조물의 피조성, 신의 신성, 일체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한하며, 우리의 의식이, 우리는 좀 의식이 작아서 요만큼밖에 생각 못하는데, 무한하며 빛나는 의식, 사실 우리의 인간 정신이 이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것은 땅의 경광, 물의 촉촉함, 불의 뜨거운 바람의 움직임, 그러니까 역시 지수화풍이죠. 이런 거다 피조물의 피조성, 신의 신성, 일체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것과 관계없는 어떤 빛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유한한 의식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바라보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찌마니까에 나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신비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제임스 오스틴이라는 하버드대학교 뇌과학자도 지하철역에서, 물론 그 사람은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그 선수행 한 사람입니다만, 지하철역을 가다가 갑자기 우주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깨달음을 느끼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부처님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선의 체험이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라고는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럼 신비주의란 우리가 그런 걸 신비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다 엉터리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뉴 월드 딕셔너리라는 영어 사전인데, 이 사전에서 신비주의라고 쓸 때 vague, obscure, of confused thinking or belief이라 해가지고 한국 우리말로 하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 또는 믿음이라고 했다는 말인데, 이것을 어느 학자들이 마음대로 썼겠어요? 이런 과학적인 이나 철학적인 문제 관계에 있는 것은 심리학자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물어서 쓸 거예요. 그때 쓸 때 그때 대답해 준 학자들이 신비주의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멍청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적어도 과학자들은 이렇게 신비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 말은 그 당시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요즘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자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것만 옳은 거고, 거기에 도무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상한 거, 그런 거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생각 또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상당히
저 이런 글을 쓸 때예요. 이런 글을 쓸 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하고 다르게 신비주의란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일체감을 느낍니다. 아까 무한히 빛나는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우리보다 훨씬 큰 무엇과 하나가 된 거겠죠. 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블린 언더힐은 저기도 책도 있는데 뭐냐면은 언더힐은 여성들이 강단에 서기 힘든 시대에 기도와 신비주의를 가르친 최초의 여성 신학자예요. 교회에서 피정지도를 한 최초 여성 영성의 지도자이며 전쟁 반대를 한 평화주의자이며 20세기 영국 관상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영성가이다. 그 다음에 언더힐은 어렸을 때 이미 아주 단순하고 설명할 필요 없는 평화롭고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의 구별이 없는 실제의 상태를 보는 신비주의 체험. 다시 말해서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의 구별이 없다는 말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인데 그런 걸 어렸을 때 아기 때 우리로 생각할 때 아기 때 경험을 벌써 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해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까 말한 학자들이 말한 건 그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그 무엇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 사람 이제 교회에서 강단했죠. 그리고 이 신비체험은 생애 내내 의문이 되고 고뇌의 근원이었으며 언더힐로 하여금 계속 연구하고 글을 쓰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이블린 언더힐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뉴 월드 딕셔너리에 나오는 것보다는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언더힐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언더힐의 말을 신일합일이나 자타불이 또는 무아지경의 체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힌두교, 그다음에 기독교, 기타 사만의점의 체험은 불교의 상수멸정과 유사합니다. 상수멸정이라는 건 생각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모습이 항상 복잡한 생각이 흘러다니잖아요. 그런 잡념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러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으면 죽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은 건 아니에요. 아주 깊은 그 멸진정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선정의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신비체험 또는 신의하지 않은 자타불이 경쟁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지금은 오늘 말씀드릴 수 없고요. 유사하다면 불교의 궁극적 깨달음과 다른 종교의 신비체험 사이에 차이점이 없는가. 이런 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토론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신인합이나 상수멸정의 뇌신경과학적 뒷받침이 있는가. 이건 미리 말씀드리면 뒷받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뇌과학자 제임스 오스틴이 쓴 선과 뇌의 학년 이런 선과 뇌 책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볼까요? 적어도 우리가 무슨 이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비과학적이거나 미시지거나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적어도 자기 체험을 말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착각을 해서 이상한 체험을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거짓말은 안 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어디 가다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할 때 아주 이상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체험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얘기 끄집어낸다면 적어도 14세기 독일의 수면은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 안 했을 겁니다. 신의 모든 걸 바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마가레트 에브너가 한 말은 착각이고 혼란스러워서 그런 말 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이런 체험했다면 이런 체험은 사실일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격을 통해서 과학적인 검증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체험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을 때 찬송을 한 거죠.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를 붙잡고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나에게 다가왔고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존재가 됐다는 걸 내가 느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퍼졌을 때. 그리고 감미롭다는 했어요. 그죠? 신성한 힘이 나를 붙잡고 형용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나에게 다가왔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이 사람이 어떤 착각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14세기 독일 소녀가 하나님과 관계된 걸 가지고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말하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자, 신과 일체됨을 느꼈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할 수 없던 일이 진행됐다는 것이 하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이고 불교의 성과 다른 점이 뭔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지나가죠. 그 다음에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런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비가인데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너는 그를 그로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사람이나 이미지소가 아니라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로 사랑해야 된다. 이 하나 속으로 우리는 무에서 무로 가라앉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도 여기서 너는 그를 그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을 돌멩이 여기 소파 김성구 여러분 돌멩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냐면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기독교 흔히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해서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피라는 또 신비파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만수르라는 사람인데 너무 이름이 기니까 짧아서 만수르인데 만수르인데 이 말을 해가지고 목매달 교수님이 처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이고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요? 알라죠. 알라가 하나님인데 건방지게서 자기가 알라고 알라가 자기라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육신 속에 머물고 있는 두 개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알라와 나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불경습에서 내다 죽인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본다면 너희는 그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본다면 너희가 나를 만수를 본다면 만수가 아니고 진정한 참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겁니다. 나를 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본다면 너희는 우리 모두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게 되면 우리 모두를 보니까 겐지사의 모래알 만큼 많은 나라 숫자 있는 중생의 마음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금강경에 나오는 말은 참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이 사람의 만수르도 비슷한 말 했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슬람 교도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불경스러운 성스러운 알라와 나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이고 그는 내가 사랑해. 그래서 교수님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블릭 엘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 책도 있었는데 제가 책 제목을 안 썼네요. 블랙 엘크는 미국 토착 인디안 부족 샤먼이어서 인디안 추장 중에는 멋진 사람들 많아요. 이 블랙 엘크도 그렇고 시애틀도 그렇고 미국 도시 워싱턴주의 수도가 그 시애틀인데 시애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지역에 살던 인디안 추장의 이름입니다. 그 누구냐면은 땅을 미국 사람들이 백인이 달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팔고 할 때 그거 우리 어머니 그 마찬가지인 땅을 너희들한테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뭐 갈아엎어서 할 수도 없다 해가지고 자연보호론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이 제가 그 시애틀의 연설을 문은 까먹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시애틀의 연설문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 그 사람도 시애틀인데 여기 블레이크 엘크가 뭐라 하냐면 우주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평화는 사람의 영혼 속으로 찾아온다. 진정한 평화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될 때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그 블레이크 엘크에 대한 책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들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샤머니즘이나 그 다음에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부처님이나 그 다음에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힌두교에서는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브라만이라고 그러고 자아의 궁극적 실제를 아트만이어서 브라만이 바다라면 아트만은 물방울이에요. 그러니까 물방울과 바다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방울의 물과 바다 전체가 본질도 같듯이 브라만과 아트만도 본질 동일하다. 즉 브라만은 우주 전체의 아트만이고 아트만은 개체의 브라만이다. 그거 여기서 이제 만수르가 말한 건 마찬가지죠. 만수르가 말한 그것과 나 자신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느낀다면 그때 주와 개가 대립과 갈등이 시작된다. 분열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평화도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된 것이 버마이리이며 이 상태가 바로 해탈이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과 또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딴 문제지만 적어도 뭔가 거대한 것과 내가 하나가 돼서 우주라는 게 분별이 돼서 나, 너, 그것, 뭐 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것과 전체가 우주 전체가 그냥 내 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르냐는 딴 문제고 그렇다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금강경의 말씀은 뭔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우파니샤드에서는 그 우파니샤드 철학의 추구한 최고 행복한 상태가 바로 해탈인데 그게 바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브라만과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와 객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 브라만을 깨닫는 것이고 브라만을 깨닫는 것이 아트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과 나 자신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느낀다면 그때 주와 대립이 갈등이 시작된다. 그럼 양자의 카락을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는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양자의 카락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사물을 설명하니까 한번 양자의 카락의 해석이란 말이 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양자의 카락을 한번 다르면 살펴보겠죠. 예비적 고찰. 양자의 카락은 보통 과학이라 그러면 이론과 실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해석이 없어요. 근데 양자의 카락은 이론, 실험, 해석으로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이론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그 방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결정론이에요. 양자의 카락은 분명히 결정론적이 아니고 확률론적인 인과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상태 1, 2, 3 중에서 뭘 볼까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또 확률론적으로 1을 볼 확률도 있고 2를 볼 확률도 있고 3을 볼 확률도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분명히 이론은 결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물리적 대상을 파동으로 비슷합니다. 입자의 개념은 이론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입자는 없어요. 아예 이론은. 근데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중성이나 중첩이나 양자점 등 측정되는 물리적 대상은 모두 입자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론에는 입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실험할 때는 입자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실험에서 평광판을 때려 간선 무늬를 만드는 것도 그때도 입자예요. 그때도 실험을 하게 되면 항상 입자만 다루게 되고 이론은 파동만 말하면 그러면 둘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리 이론들과 달리 양자의 카락은 이론과 실험을 이어주는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확률론적 인과론적 실험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파동함수는 여러 가지 상태로 중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는 볼 때 어떤 하나를 보게 되는데
어떤 걸 보느냐 하는 것은 확률론적 인과율로서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 근데 여기 서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모든 해석에 대해 끊는 논란이 계속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순서가 바뀌었죠. 요것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해석 중에서 현재 학계에서 계속해서 90년 동안 정통적인 해석으로 인정하던 것은 코페르니쿠스의 해석입니다. 더 많은 수의 물리학자들이 믿었느냐 좀 덜 믿느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주류학계 해석은 그 코페르니쿠스의 해석인데, 근데 코페르니쿠스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고 알 수 있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학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근데 왜 이런 거 실험을 이것도 설명을 그냥 제대로 하면 되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느냐? 그 이유는 미시세계의 물리 현상이 인간의 사물 인식 방향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근사한 설명하더라도 또 새로운 설명으로 또 대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학자들 입장을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기 학자들만 다뤘고 다음 시간에 21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현대 학자들도 다룰 텐데, 먼저 학자들 입장에서는 코펜하겐의 핵심 인물들은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버그, 막스 보름, 볼프강 이런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만들다시피 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적 기반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만든 사람이고, 이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한 인물들이 몇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 강의가 바로 그 양자 얽힘인데, 그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제인의 파라독스를 아인슈타인 제시해가지고 이 코펜하겐 해석의 중심 인물들인 보아를 아주 공경에 빠뜨렸어요. 아인슈타인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럴만 할 테죠. 그게 뭔지 오늘 볼 거예요. 근데 이 발전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양자역학의 발전을 놓고 볼 때마다 우리는 보통 경우에 그 좌우 대립을 많이 할 텐데, 대립을 할 경우에는 일상 사회생활에서는 나와 반대편 의견을 묵살하고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발전 없어요. 그걸 계속 살려둬야 되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그 아인슈타인하고 보아는 거의 양자역학을 놓고서 보면 대척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그 반대파 인물인데, 그 두 사람이 얼마만큼 친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렌페스트라는 사람은 그 페르미와 가스미리의 그 스승으로 해서, 이 가스미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진공에서 에너지가 있는가를 그 보여준 실험이 있었죠. 그걸 실험한 사람이 가스미리가 그 사람의 스승이에요. 근데 페르미는 최초로 원자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은 페르미가 만든 사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스승이니까 에렌페스트도 보통 사람 아니겠죠. 뭐라냐면 이게 어디 나면 올킴의 시대에 루이자 길드라는 여자가 쓴 책인데 재밌게 썼어요. 보아는 모든 이들 위에 완전히 우투소사였다. 그러니까 학회에서 지금 논쟁이 막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는데 보아는 모든 이들 위에 완전히 우투소사였다. 우선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그 모두를 패배시켰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그걸 강의를 듣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인슈타인하고 친구니까, 자, 아인슈타인 박사, 자네가 부끄럽네. 마치 자네 적들이 상대성 이론에 반박하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양자론을 반박하고 있지 않나. 뭐냐면 지금 보아라든가 이 코펜하겐 학파들이 만든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이 계속 반박하니까 에렌페스트가 한 말이에요. 자네 새로운 이론을 자네 적들이 반박한 그런 식으로 자네가 지금 양자역학을 반박하고 있는, 그래서 자네가 부끄럽다고 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한 건데, 똑같은 책이에요.
이 휠러는 여러분들은 물리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휠러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지만은 적어도 물리학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만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스승이나 제자나 대단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 파인만 지도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보아가 살았을 당시에는 모든 물리학자들이 보아하고 가서 자기 이론을 토론해보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보아하고 무슨 한마디를 해야 자기 이론에 확신이 가질 그럴 때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공자 부처 예수와 페리클레스 에르스머 링클의 지혜를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낀 것은 닐스 보어와 함께 크람펜 보르크 스프리 노드범나마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무지하게 칭찬했죠, 그죠? 물론 기독교도도 그렇고 불교도도 그렇고 그 유학자들도 그렇고 이 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휠러는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의 천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만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데 여러분 저온물리라는 거 알죠? 낮은 온, 저온물리, 낮은 온도, 절대 영도 가까이까지는 절대 영도 못 가지만 절대 영도 가까이에 물체의 온도가 내려가면 절대 온도 4도라면 3도라면은 마이너스 27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0. 몇 도까지 가니까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물질의 성질이 완전 달라져요. 그런 걸 최초로 이론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 프레리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왜 프레리가 노벨상을 그걸로 받지 않았나 하고 궁금하게 여길 정도로 그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레리가 또 이제 저온물리라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했으니까 보아를 만나서 토론할 거잖아요. 그래서 프레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자기가 일주일 같이 있었는데 월요일에 가서 저온물리를 설명하니까 보아가 아무것도 모르더래요. 저온물리. 왜냐면 새로운 분야니까 그러냐 그런 게 있냐 그러더래요. 화요일날 되니까 질문이 막 많이 하더래요. 근데 수요일날 되니까 지금 토요일날 지금 기차 타고 오면서 하는 소리예요. 토요일날 되니까 자기랑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토요일날 올라오면 생각하니까. 그리고 목요일 되니까 자기가 교탁에 앉아있고 보아가 강의를 하더래요. 그리고 금요일날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자네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한 말이 자기는 천재란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은 세상에 이런 천재는 상상도 못했다는 할 정도로 보아의 천재성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라면 프레일이라면 이 말을 믿을 것 같네요. 아인슈타인 보아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착했어요. 보아는 항상 자기가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아인슈타인도 받을 거 확신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인슈타인보다 먼저 받을까 봐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살아오면서 자네처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난 적 없었네. 그 편지로 인해 노벨상만큼 기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네요. 자네가 나보다 먼저 상을 받을까 염려했다는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네. 역시 자네가요. 그리고 로렌츠라는 또 유명한 물리학자에게 쓴 편지에는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인간적으로도 아주 훌륭하다는 건 물리학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들이 인품이 굉장히 훌륭했던 모양입니다. 그 보아하고 아인슈타인은 서로 이제 상대방을 그냥 원수처럼 공격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하고 또 보아는 아인슈타인이 평을 이렇게 했어요. 양자역학의 발전에 최대를 공헌한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이 비판과 도전이 없었다면 양자역학의 발전은 더뎠을 것이다. 사실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날카로운 머리로 양자역학을 계속 그냥 찔러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하느라고 양자역학이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공부하는 건 제가 뭐라 했죠? 물리학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거니까 반대 의견은 묵살할 거고 묵살하거나 원수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살찌우는 좋은 비료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무슨 말 할 때 반대말을 하게 되면 괘씸해가지고 꽁 하는데 그러지 않는 그게 중도죠. 바로. 보아가 그 중도가 뭔지를 잘 설명해 준 겁니다. 이제 코페르니쿠스 해석을 설명하죠. 코페르니쿠스 해석의 그 기본이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확률파, 불확정성 원리, 상보성.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는 측정은 계를 교란시킨다. 이게 뭐냐면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입자를 보려면은 빛을 때려서 보는데 때린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내가 볼 텐데 때렸기 때문에 입자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란시킨다는 거. 그 다음 미시세계의 기술에는 파동과 입자의 개념이 그러니까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고 보아의 견해에서 양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양자 서술만 존재한다. 사물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물리학의 과제라는 생각 틀렸다. 물리학의 관심사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는 그것이지 무엇이 있느냐는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 해서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해석을 볼게요. 먼저 관찰의 의미를 상관해서 소립자로서 다른 소립자를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관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관찰의 의미를 좀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 소립자가 하나 있는데 이 소립자를 알기 위해서 다른 소립자를 때려가지고 이 소립자를 관찰할 수 있냐. 그것은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소립자가 다른 소립자를 만나면 양자의 갑자기 중첩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하고 이거 둘이 만나갖고 결합을 해가지고 중첩 상태란 말은 뭐죠? 논리열 양립발성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버려요. 따라서 원자와 광자가 만나는 둘은 서로 얽혀 중첩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적어도 소립자 갖고 소립자를 관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측정이 이루어지려면 측정 도구와 측정 대상이 얽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어떻게 하냐?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는 세상을 둘로 나눠요. 원자 이하의 미식 세계와 이를 관찰하는 측정 장비가 속하는 거식 세계이다. 미식 세계의 측정 대상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고 거시적 세계의 장비는 고전역학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해석에서는 미시적인 대상이 거시적인 대상을 사용해야 할 때 관찰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가이거 카운터라는 카운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건 뭐냐면 그 방사능을 측정하는 건데 방사능이 오면 이 가이거 카운터에 들어있는 장비하고 방사능이 부딪히면 딸깍하고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 관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코페르니쿠스 해석처럼 관찰 장비는 측정 장비는 거시세계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고 미시세계 소립자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라서 미시세계 소립자가 거시세계 장비를 만나서 딸깍 소리를 낸다든지 할 때 관찰이 이루어진다고 정의하니까 측정 도구가 훌륭한 관찰자가 됐죠. 그러면 그거 측정 도구만 갖다 대기만 하면 딸깍딸깍하고 관찰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바로 물리학계의 정통적인 해석이고 교과서에 있는 물리학계 교과서에 보면은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 해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들어봐야죠.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라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해석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의 탄생 초기부터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계의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해석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분명히 측정 도구도 훌륭한 관찰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 해석의 기본 입장은 관찰자의 의식이 물질계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따져볼 텐데 우선 왜 이런 말을 통했으면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보는 자가 없어도 다른 거기에 존재하는가. 생지와 관찰해도 파동하면서 분개하는 거고 아인슈타인이 말했거든요. 이 말은 뭐죠? 그 생지는 인간과 같은 의식이 없는데 생지가 관찰해도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가 하고 물었다는 말은
그렇지 않다고 이해한 거죠. 그죠? 예. 왜 그랬는지. 보면은, 코펜하겐 해석에 그 깊이 참여했던 하이젠버그 한 말이 있어요.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theory had led the physicists away from the simple materialistic views that prevailed in the natural science of the 9th century. 무슨 말이냐면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은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유물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유물론에 떠나게 한다. 그 유물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9세기 이래로 과학에서 성행했던 유물론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코펜하겐 해석은 유물론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관찰 도구가 훌륭한 관찰자일 수 없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근데 물론 지금은 제가 하이젠버그만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은 노이만이라든지 보아 자신도 마치 관찰자의 의식이 문제되는 것 같은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자, 근데 코펜하겐의 해석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나누는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를 미시세계라고 그러고 어디까지를 거시세계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세상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양자역학은 소립자뿐만 아니라 돌멩이나 깡통 같은 물체에 적용돼야 되는데 아까 측정장비에는 양자역학을 적용시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코펜의 해석은 왜 중첩과 같은 현상이 같은 양자의 현상이 미시세계에 나타나고 거시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지 설명해야 돼요. 물리학자들은 이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만 별 어긋난 해석이라는 걸로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코펜하겐 해석은 이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왜 양자 현상이 거시세계에 나타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측정 전과 측정 후 걔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관찰 전에는 파동, 측정 후에 입자로 나타나는 이유를 즉 관찰이 실체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종류에는 불확정성을 설명했어요. 뭐냐면 불확정성을 설명했던 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여기 입자를 보려면은 빗으로 때려야 돼요. 빗으로 때리니까 때린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린 빛이 이걸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한 거거든, 그게. 그런데, 보아도 아인슈타인과 논쟁을 해서 측정으로 인해 기회가 교란되기 때문에 간섭 무기가 사라진다고 설명을 해서 아인슈타인을 고백시켰는데, 최근의 실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교란시키지 않고 기회에서 정보만 취하면, 관찰자가 정보만 딱 취하면은 개를 교란시키지 않더라도 개가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측정 장비도 원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들에게는 왜 양자역학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보아는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대답했는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 만든 사람이죠. 코펜하겐 해석이 나온 지 5년쯤 지나서 1932년 폰 노이만은 거시의 측정장비 양자역학을 다 분석해서 해석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첩 현상을 깨트리는 것은 관찰자의 의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결국은 중첩 현상을 깨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코펜하겐 해석의 문제예요. 폰 노이만 해석도. 그렇기 때문에 보아가 말한 코펜하겐 해석과 노이만이 말한 코펜하겐 해석은 다른데 관찰자의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지금도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은 또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관찰자의 의식이 없다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양자 얽힘이라는 게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코펜하겐 해석의 기본은 뭐냐? 객관적인 실제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제란 말은 원래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봤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뜻이죠. 내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다. 객관적인 실제로. 왜 그러냐면 측정량은 측정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관찰 결과는 관측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고 측정하기 전에 미리 말할 수 있는 미래 실제가 없다. 그게 중요하죠.
측정하기 전에 미리 말할 수 있는 물리 실제였다. 그러니까 동시적이 가능한 측정량들이 측정에 한번 결정되는 이 결정된 상태가 자연에 대한 완벽한 기술이다. 그러니까 물리계의 모든 정보는 파동함수에 있으나 관측자는 가능한 고유 상태 중 어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수백 가지 상태가 다 중첩되어 있죠. 파동함수.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본다. 그러니까 가능한 고유 상태 중 어느 것을 보게 되냐는 것은 확률적 인과율을 따를 뿐 미리 무엇을 보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 해석의 기본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객관적 실제를 부정한다. 요거 밑에까지 설명되는 거니까 요것이 한다. 그 다음에 물리계의 모든 정보는 파동함수에 있으나 관측자는 과연한 고유 상태 중 어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확률력으로 결정된다. 요것이 두 가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충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미시세계의 원자나 솔자들은 실제하지 않아요. 코페르니쿠스 해석에 의하면 그것들은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서 창조된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립자들은 헛개비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해석에는 소립자들은 위치나 운동량과 같은 속성을 갖지 않아요. 위치나 운동량을 비롯하여 소립자가 갖는 물리량은 측정과 더불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입자가 날아가더라도 그러면 측정하기 전에 파동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지를 않아요. 그냥 측정과 더불어 요 위치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원자나 솔자들은 실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고전적으로 볼 때는 컵 하면 여기에 공간상의 어느 위치에 이놈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정지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를 함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치도 속도도 관찰자가 관찰할 때만 나타나는 거니까 관찰자는 그런 거 없어요. 따라서 소립자들 위치나 운동량 속성은 처음부터 같지 않아요. 위치나 운동량을 비롯하여 소립자가 갖는 물리량들은 측정과 더불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걸 믿을 거냐 이거예요. 못 믿겠다고 강력하게 이제 대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거시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시세계의 존재들은 실용적인 맥락에서 실제해요. 이거 다 실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하니까 내가 컵도 마시죠. 근데 일상 경험 세계에서 만나는 거시 물체들은 객관적 실제로 보여요. 내가 여기다 컵을 두고 가서 내가 안 마시더라도 딴 사람이 와서 이 컵을 씻어서 마시면 될 거잖아요. 근데 거시적 세계는 헛개비 같은 원자와 솔자, 분명히 그 세계는 객관적인 존재를 보이고 실제로서 보이는데 이것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소립자들은 헛개비예요. 그럼 헛개비가 많이 모이면 실체를 갖게 되고 실제하게 되는 걸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어요, 사실. 이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거시적의 물체들은 고전역학 법칙을 따라요. 고전역학이란 정확한 양자역학의 근사입에 불과해요. 이 거시세계 물체들은 정확하게 고전역학의 법칙을 따르거든요. 근데 고전역학의 법칙이라는 거는 정확한 이론이 아니라 양자역학에 보면 양자역학의 근사이론이에요. 대강 맞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미시세계의 헛개비들은 정확한 이론을 따르고 거시세계 물체들은 근사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론적으로 보면은 헛개비들이 더 실제적이고 거시적인 물체는 근사적인 이론을 따르니까 엉터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반대잖아요. 왜 이러고? 참 이상하죠? 헛개비는 정확한 법칙을 따르고 소립자들은 실제하는 다고 생각하는 거시적인 물체들은 근사적인 법칙을 따른다. 좀 따져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자,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물론 반대한 점도 많지만은 양자역학 해석으로는 완벽하다고 할 만치 성공적이지만 사람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철학적 논란이 제기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페르니쿠스 자체의 문제점도 물론 있고요.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앞으로 고쳐야 될, 아니, 답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중간지대에서 양자현상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코페르니쿠스 설명 못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큰 물체인데도 양자 현상을 나타내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의식이 물리학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수가 초기에는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요즘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서는 요 의식이 물리학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추세라는 말은 양자 불가세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의 그 교양 교재로 사용하는 책입니다. 양자 얽히만 볼까요?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 많이 했잖아요. 옛날 반야신경을 그냥 썼는데, 그러므로 공중에는 뭐 색이 없다. 시고 공중 무수상행시 무한의 비상행. 그래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무안이 비서실, 무안이 비서지니까 눈도 귀도 코도 없다는 거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저기 조동종이라는 그 선가 그 중국 선종에는 5집안이 있거든요. 우리 저기 불교 조계종,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은 임재종을 따르지만은 그 조동종을 개설한 동산양제 스님이 어렸을 때 스승한테서 그 지도를 받을 때 반야신경을 읽다가 무안이 비서시 하니까 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코를 만지면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 하고 스승이 물음을 던졌는데 스승이 대답을 못하고 너는 여기서 경전을 읽을 게 아니라 남방에 가서 선을 공부해야 해서 선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도 비슷하게 말을 했어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건가. 그죠? 아인슈타인의 보완 논쟁이 나오죠. 자, 이건 아까 설명한 겁니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죠. 문제 초점. 원자가 독립적인 실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 관찰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러면 분명히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냐는 걸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원자가 어딘가 위치해 있지 않거나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말할 수 없다면 그걸 실체로 존재라고 말 못하겠어요. 양자를, 이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 당구공 말할 때 당구공 어디 있어? 그럼 뭐 어디 있다고 그러든지, 그 뭐 얼마만큼 빨리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걸 실체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양자로서는 입자가 어디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하는 것은 무림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라는 것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는 것은 본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측정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측정도 안 하고 그런 걸 물을 수 있는 것 자체는 무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저기 꽃이 없는데 내가 착각을 해갖고 여기 빨간 연꽃이 요 공중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요약하자면은 부하는 이런 말이에요. 입자를 우리가 관찰했을 때 X라는 부분에서 발견했다 칩시다. 그러면 입자는 본래 X 부분에 있었다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입자를 발견했거든요. 그럼 입자가 본래 요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발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전적인 관점이고, 관측되지 않은 전자는 위치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 전자가 위치라는 속성을 갖는 것은 그것을 봤을 때 거기서 봤기 때문에 거기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것은 여기 설명한 것이죠. 저기 우리가 이중수리에서 볼 때 입자 하나씩 보내더라도 어때요? 간섭문이 만들죠. 간섭문이 반드시 두 군데서 온 것이 만났을 때인 거죠. 하나가 두 군데서 왔을 때 만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느 하나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입자를 X에서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불확실성 원리를 인정해요. 내가 뭘 볼 때 이렇게 탕 때려서 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양자의 값의 확률론적 해석을 불안정해서 보고서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입자를 어디에서 관측했다면, 당신 입자를 여기서 관측했다면, 이 양적한 이론이 그걸 예측하지 못했을 뿐이지, 입자는 본래 그 불군이 어디에 있었다. 이게 아인슈타인 생각.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요? 여러분 투표하면 아인슈타인한테 던지겠어요? 보어한테 던지겠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한테 던지고 싶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파울리가 뭐라 했냐면, 존재 여부조차 분명치 않은 대상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지를 따지는 것 같다 하고 비웃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실제 여기에 나온 이 문장은 유명한 문장인데, 실제로 중세의 신학자들이 바늘 끝에 천사가 며칠 앉을 수 있는가를 따졌거든요. 그런 논쟁이나 비슷한 논쟁을 아인슈타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자도 그렇고 그 운동량도 그렇고 이런 것은 관점 전혀 있지도 않는데 그게 뭐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만만한 사람인가요? 유명한 이제 역설을 제안합니다. 양자각이 맞다면, 그러니까 보아라든가 이중 사람들이 주장하는 양자각이 맞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역설이 일어난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 해가지고 EPR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명한 파라독스예요. 요즘은 과학을 대중화 하느라고 강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강의 아니더라도 EPR 파라독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아인슈타인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고, 포돌스키는 뭐냐면 수학자예요. 로젠도 물리학자예요. 근데 아인슈타인과 같이 일하는 수학자가 물리학자라면 이 사람들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이 세 사람이서 머리를 맞대서 양대각을 공격하는 논문을 썼으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겠죠. 그럴 거예요. 자,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를 의심치 않는 것이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지금 고전역학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 실제를 의심하셨죠. 내가 이렇게 안 본다고 해서 이 테이블이 없겠어요?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달이 없나요? 어디?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비가 안 오나요? 그런 건 상상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의심도 할 필요 없는데, 양자각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딱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만듭니다. 자, 개를 교란시키지 않고, 아까 불확정성 원리는 내가 여기 입자를 보려면 빛을 쪼여서 태양에서 온 빛이 여기 내가 손을 보는 거 보죠. 저기에서 온 빛이 여기를 때려서 내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때리는 순간 요 손이 작으면 이 소리자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란되잖아요. 근데 교란시키지 않겠단 말이에요. 교란시키지 않고 물리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치가 어딘지, 운동량이 얼마든지 자기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는 물리적 실제 한 요소가 있어서 이 물리량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은, 저기에서 돌멩이를 보는데, 저 돌멩이가 크기, 색깔, 무게를 내가 직접 때리거나 교란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저 돌멩이 크기는 얼마, 색깔은 얼마 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었어요.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게 왜 나왔냐? 돌멩이가 있으니까 그게 나오지 않냐? 이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물리적 실제란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물리를 알아내거든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렇고 사물에서 아는 것은 사실 그 사물의 실제를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있는 성질만 아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돌멩이에서 아는 건 뭐예요? 돌멩이의 크기, 색깔, 모양 이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 모양 같은 것들을 알아낸다면, 교란시키지 않고 알아낸다면 어떻게 그게 나왔냐? 허공에서 나왔냐? 돌멩이가 그런 물리량을 주는 돌멩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본 거 아니냐 하는 거 아인슈타인 말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말에 동의하겠네요? 자, 여기에 이게 있어요. 요거 크기, 색깔, 모양 이런 거 여러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물리량인데 그 물리량은 왜 나왔어요? 아인슈타인 말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인슈타인 말. 그 말 동의하죠? 그죠? 여러분 또 지금 아인슈타인한테 표 던질 거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입자의 속성이란 말은 물리학 집합이거든요. 물리학자들이 전자라고 말할 때는 그걸 전자의 질량, 전기량, 궤도광 등등의 물리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말은 내가 건드리지 않고 이걸 교란시키지 않고 질량도 알아내고 전기량도 알아내고 궤도공도 알아내고 스피는 알아냈다. 내가. 근데 그 이제 어떻게 알아내는지는 내가 이제 보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건 묻지 말고 알아낸다면 그게 왜 나왔어? 전자라는 실제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했죠, 그죠? 특히 김선아 씨가 아주 100% 동의했는데. 자,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 대상, 눈으로 본 세계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귀로 들은 거 가지고 이제 존재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건 우리 마음에 딱 맞네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제안합니다. 입자가 두 개가 있을 때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두 개가 있을 때 요거 하나만 위치하고 운동량을 측정하고 요건 손 안 대요. 그리고 이놈이 위치가 어딘지 운동량을 알아낸단 말은 손 안 대고 알아낸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냈어? 아인슈타인이 말이에요. 내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본래 그런 위치와 그런 운동량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낸 거 아니겠느냐 하고 그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 말을 지금 설명대로 입자 두 개가 있을 때 이 중 하나의 입자에 관한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여 다른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을 방법을 고안해요. 그래서 손 안 대고 이곳의 위치와 운동량을 알아내는 것을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나왔을 때 이제 아까 쓴 그 루이자 길드가 쓴 얽히고 시대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빵하고 커피 마셨겠죠. 근데 조교랑 같이 먹는데 논문을 보자마자 커피 마시다가 장을 떨어뜨렸답니다. 놀래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틀렸으니까. 아인슈타인이 맞으니까. 왜냐면 손 안 대고 아인슈타인 보아도 그건 동의하는 거예요. 이 손 안 대고 여기에 물리량을 알아낸다면은 그런 물리량을 주는 무언가 있으니까 그런 물리량이 나온 거 아는 것을 동의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손 안 대고 알아내는 방법을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사람이 급하면 보통 화장실에 자주 가게 돼요. 밥 먹다가 그러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얼굴이 싹 피어가지고 왔더래요. 답을 알아낸 거예요. 오히려 아인슈타인의 공격을 답을 알아내가지고 싱글벙글 해가지고 오더니 2달 뒤에 논문을 써가지고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써냅니다. 그거를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인슈타인이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 까다로워서 그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데 실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보험이라는 물리학자가 생각해내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은 실제 실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 중에서 입자의 실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관측되는 부분 어딘가 존재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모르는 어떤 숨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제시하면서 보아 네가 측정 전에 모른다는 말은 이 숨은 요인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양자까지 불안해서 그런 것이지, 입자는 우리가 안 보더라도 위치나 운동량이나 물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한 사람이 데이비드 보험이라는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입자가 딱 물리량 합인 0의 입자는 많아요. 이건 뭐 물리학자들한테는 계속 입자가 두 개가 딱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요거 이제 스핀이라고 물리량이 제일 쉬운데, 스핀은 뭐죠? 도는 거라 했죠. 팽이처럼 돌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스핀이 요번에는 2분의 1. 요 2분의 1.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원래는 돌지 않는 놈인데 떨어지면서 요 놈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요 놈은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그래야지 둘이 합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입자 두 개가 분리돼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전자는 왼쪽으로 가고 양전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반입자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반입자. 반입자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요놈은 스핀이 어떻게 되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요놈도 스핀 또는 2분의 1 마이너스. 근데 둘이 합치면 0이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전자가 만약 2분의 1이었다면은 양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합치면 0 돼야 되니까.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양전자는 2분의 1이 되죠. 요거까지 여러분 다 이해할 텐데. 근데 양재값이 재밌는 겁니다. 요거 손 안 댈 거예요. 지금 요거는 손 안 대고 요것만 측정할 거예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요것만 측정해가지고 이걸 알아내는 거니까. 요것만 측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전에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모르잖아요. 중첩되어 있으니까. 왜냐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미시세계에서는 이것도 측정 가능한 거고 이거 측정 고유 상태고 이것도 고유 상태라면 측정 전에는 그게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중첩되어 있는 전자가 오는 거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지금 0인데 요놈이 전자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요놈이 만약 2분의 1이라면은 양전자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전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양전자는 2분의 1인데 근데 측정 전에는 전자는 스핀 앞과 다운이 중첩되어 있죠. 어느 것을 볼지는 확률로 결정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중첩된 상태로 왔는데 관측자가 이걸 관측했어요. 2분의 1이라는 걸. 관측했으면은 당연히 양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손 안 댔는데. 이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관측했다면은 그냥 손 안 대더라도 이놈은 2분의 1이 되죠. 왜냐면 둘 합치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 말은 이놈이 떨어져서 분리가 돼가지고 수백 강년이 지났어요. 수백 강년이 지났다는 말은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 빛이 전달하는데 수백 년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측정 여기서 안 했어요. 여기서 측정을 누가 했어요.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측정했는데 2분의 1이라는 측정을 했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즉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죠? 정보가 전달되는데 수백 년 걸리는데 지금 그런 수백 년 걸리지 특수상대에서 이론에 의하면 특수상대에서 이론에 의하면 모든 정보는 빛의 속도로만 전달돼요. 태양이 지금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그럼 태양이 꺼져던 정보가 지구에 전달되려면 10분 뒤에 전달돼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2분의 1이란 지금은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근데 알자말자 양전자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말은 뭐죠?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잖아요.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가만두면 요거는 중첩된 상태일 텐데. 그건 뭐냐면 아인슈타인 말이 자, 측정하자마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말을 알았다는 말은 이놈이 본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측정하지 않더라도 원래 2분의 1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지는 거니까 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죠. 패러독스란 말은 이거예요. 자, 전자와 양전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얼굴인데 자, 전자와 양전자가 분리되어 그 거리가 수백 강년의 거리가 떨어졌어요. 측정하기 전에는 전자의 Z라는 성분은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어느 방향을 그냥 말하니까 성분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2분의 1 측정 확률이 50%, 마이너스 2분의 1 측정 확률도 50%예요. 양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근데 지금 양전자 손은 안 되고 전자만 되는 거거든요. 자,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여 측정할 2분의 1이 되면 수백 강년 떨어진 양전자 스핀은 바로 즉시 마이너스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수백 강년 떨어진 양전자가 전자의 스핀이 2분의 1 결정된 것을 알고 자기가 난 마이너스 2분을 돼야지 그러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거든요. 본래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냐면 정보의 전달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 2분인 거지.
지금 수백 강이 떨어졌는데 여기 2분의 1 됐어요. 그럼 바로 마이너스 1 된다는 말은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불가능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저쪽에 전자가 2분의 1 됐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1을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패러독스니까 알자마자 즉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동시실증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성분 뭐 어느 한쪽 방향 이걸 Z 성분이라면 X 성분이나 Y 성분이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다 그렇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스핀값 측정하지 않고 그 입자의 스핀값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예측했다는 말은 본래 그놈이 그런 값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안 거지 내가 측정했기 때문에 안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값을 주는 물리적 실제는 있다. 아인슈타인은 정보 전달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자의 스피를 측정해서 양전자 스피를 알았다는 말은 양전자가 측정 전에 이미 스핀 값을 그런 값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핀 값은 물리의 실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측정 전에도 입자는 실제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하고 보아하고 완전히 다르게 말하는 거죠. 이 말 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들어보면은 참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도 그럴듯하니까 밥 먹다가 놀래갖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맞다면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양자가 틀린 거니까. 틀린 건 아니고 불완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보아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그러니까 측정 없이 물리학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양자값은 불완전하다. 파라독스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보아가 뭐라고 설명했나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아의 설명을 볼까요? 자, 요새는 이상하게 측정자를 옛날에는 부위 측정할 때는 한 사람을 A, 한 사람 B 또는 한국말로 갑을 하는 요새는 유행이 돼가지고 앨리스와 밥이라고 해요. 여자하고 남자죠. 앨리스와 밥이 측정해서 앨리스는 왼쪽에 전자를 밥은 오른쪽에 양전자를 측정한다고 가정하죠. 근데 보아가 하면 측정 전에는 두 개의 파편이 분리됐다고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죠? 두 개가 분리됐다고 했죠. 측정 안 해보고 어떻게 분리됐냐 이 말이에요. 관측 결과 몇백 강이 떨어졌다 그래서 판명될지라도 측정 전의 기회는 하나다. 단일체다. 측정한 다음에 떨어졌다는 말 하는 거지 측정 전에는 그냥 하나니까 본래가 하나인데 여기가 본래가 0인데 여기 2분의 1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너무 당연하다. 따라서 이거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 하더라도 측정 전에는 그냥 분리할 수 있는 하나다. 그러니까 비국소성입니다. 비분리성.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됐다고 생각하고 걔를 교수라면 이미 물리의 교란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분리됐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누가 맞느냐가 따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세상에는 천재들이 많아요. 또 이걸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벨인데 보아와 아인슈타인 중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1964년 영국의 물리학자 벨은 EPR 파라독스에 내포된 철학적 논란들을 검증 가능한 부등식을 나타내고 벨의 정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그 논문을 쓴 게 1935년이에요. 35년이고 두 달 뒤에 보아가 또 반박한 논문 썼으니까 이미 35년이 뒤인데 그 35년인데 64년이니까 29년 뒤에 알아낸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이것이 알아냈는데 아인슈타인은 1950년에 죽었고 보아는 62년에 죽었으니까 둘 다 결론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과학 사상가들 중에는 베일의 정리를 가리켜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베일 부등식은 심오한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데 또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수식을 유도하는 건 이 강의에서 안 하는데 이게 너무 간단해서 제가 유도하려고 해요. 왜냐면 손가락 3개에서 하나 빼는 거는 줄하는 건 뭐 쉽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있다는 거 별로 안 싶던데. 자, 베일 부등의 기본 내용. 이건 쉬워요. 데이비드 봄이 제안한 실험에서 전자, 양전자의 쌍이 계속해서 생성돼 전자는 왼쪽으로 모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간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왼쪽으로 가는 것을 앨리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바비 측정한다고 하자고. 한 개 빼지지 않고. 베일 부등식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측정기가 이렇게 좀 나란하게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핀이 이렇게 날아와요. 측정기는 항상 스핀이 날아오는 방향을 측정해야 되면 스핀은 반드시 이 방향을 따라서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을 돼요. 이렇게 놓고 나면 이쪽에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을 돼요. 그러니까 둘이 나란하게 도착해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오는 걸 보면 둘 다 똑같이 0 돼야 되니까, 이 방향 0 돼야 되니까 요 놈이 2분의 1이라면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둘을 합치면 항상 0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약속이 0이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좀 뭐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이유가 뭐냐, 아무리 돌려놓다 하더라도 돌려놓으면 일치하지 않는 게 생길 거예요. 여기 항상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합치면 항상 0인데 돌려놓으면 0이 안 될 때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방향을 좀 틀리게 만들어놨으니까 0이 안 될 때가 나오는데 0이 안 되는 경우가 적어도 50%를 자, 만약 아인슈타인이 옳다면 그들이 어떻게 돌려놨든 그들이 측정 스핀 합이 0이 되는 비율은 전체의 50%를 넘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것은 베일 부등식의 내용이고 왜 그런지 내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하여튼 둘이 이렇게 놓고 볼 때 항상 측정하게 되면 항상 0이에요.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 아무리 비틀어 놓다 하더라도 저 100개 보내게 되면 50개 이상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오는 걸 측정할 때 100번 측정했거든요. 축이 똑같을 때는 항상 0인데 이렇게 틀어놓다 하더라도 적어도 50개 이상은 0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베일 부등식의 내용이에요. 만일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측정하게 되면 축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을 때는 항상 요 놈이 2분의 1이라면 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요건 2분의 1이니까 둘이 합친 것은 항상 0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려놓으면 0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0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비율의 반을 넘을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일 정리는 이제 좀 설명을 유도한다 그랬고, 지금 뭐냐면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에 잘못이 없다면 베일의 부등식을 위배한 사례는 관찰되지 않아요. 이것을 베일 정리라고.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간 전자를 100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자 100개, 양전자 100개죠. 축을 나란히 놨을 때는 항상 100번 측정했더니 100번 다 0이에요. 비틀어 놓으니까 0이 안 될 때 나오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0이 되는 경우가 50번은 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잘못이 없다면 베일의 부등식 위배한 사례는 관찰되지 않는다.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베일 부등식 위배한 사례가 한 가지가 발견된다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어떤 근원적인 잘못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은 뭔가? 그건 이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이란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것처럼 물리량에는 물리의 실제가 대응하고 이 실제는 측정과 관계 존재한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다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물인식 방식에 베일 부등식이 깨진다면 여러분의 사물인식 방식이 잘못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실제로 측정해 보지 않고서 한 개 입자가 두 개를 분리됐다고 가정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 베일의 부등식을 위배하는 경우를 한 가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기본적으로 실제성이 없거나 또는 분리성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분리성이 없다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EPR 파트를 보듯이 분리성이 있으면 실제성이 있게 분리됐다고 말한다면은 아까 손 안 대고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실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분리 안 됐단 말은 뭐죠?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베일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아까 왜 축이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벨 부등이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것만 나타내는데 뭐 그냥 여기서 기본적인 여러만 보면 이렇게 되죠. 벨 부등식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남한에 있는 남자의 수는 남북한 전체 남자의 수보다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거라면 남한에 있는 남자의 수는 남북한 전체 남자 수보다 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좀 작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가 아니라면 왜냐면 헛개비라면 뭐 한번 봅시다. 헛개비인지 사람이 헛개비인지 아닌지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명 맞죠? 확인했죠? 근데 보세요. 점 하나 빠지지 않을 테니까 점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옮겨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13 됐어요. 그럼 사람은 헛개비인가요? 헛개비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표상으로 보고서 이렇게 생긴 걸 3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12개 되었을 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표상으로 3을 보는 한 우리가 보는 세상은 헛개비 맞아요. 그러면 벨 부등식 아까 내가 유도를 한다 그랬는데 되게 쉬워서 유도한다 그랬죠? 유도할게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리 이 문제를 물리량이라 그러면은 딱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물리량이라 안 그러고 모자, 안경, 지갑이라 그러면 그때는 듣죠. 그래서 물리량 대신에 내가 모자, 안경, 지갑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똑같아요. 물리죠. 그래서 모자, 안경, 지갑이 있는데 이걸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좀 많을 거예요. 이 한 무리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뭐냐면 A는 뭐냐면 모자도 가졌고 앞에 게 모자예요. 모자도 가졌고 안경도 가졌고 지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숫자예요. 숫자가 아무도 안 가서 0이면 되죠. B는 뭐냐면은 모자는 가졌고 안경도 가졌고 지갑을 안 가진 사람. 요 C는 모자는 가졌지만 안경을 가지지 않았고 지갑을 안 가진 사람. D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요거 어렵나요? 약속한 건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조합을 만들냐면은 이 A와 B는 뭐예요? 모자도 가졌고 안경도 가졌는데 지갑은 가지나 마나 상관없으니까 이거 뭐죠? A 더하기 B는 모자와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수죠. 이것도 뭐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C와 D는 뭐예요? 여기에 안경과 지갑을 안 가졌어요. 모자는 썼거나 말았거나 상관하지 않죠? 그럼 요 둘 합치면 뭐죠? 안경과 지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수죠. 요것도 동의하죠? 요거는 모자를 가졌어요. 근데 지갑은 안 가졌죠? 자, 모자를 쓰고 지갑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안경이나 썼건 말았건 상관하지 않으니까. 요까지는 다 동의하죠? 그럼 요까지 하면 이미 다 벨 부등식 끝난 거예요. 뭐냐면은 봅시다. 그러면 이 말이죠. 전체 수는 왜냐면 이 전체 수니까 이거 다 더한 거는 요것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D는 그 부분보다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B 더하기 C보다 커야 되죠. 그것도 더 동의하죠. 그게 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뭐예요? 모자와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수하고 안경과 지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수를 합쳐놓으면 여기서 대로 모자를 쓰고 지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수보다 커야 돼. 크게 같아야 된다. 요게 모자, 안경, 지갑을 물리량으로 바꿔놓으면 그게 그냥 벨 부등식이에요. 그 벨 부등식 되게 쉽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이 옳은 경우는 즉 측정 전에 그것의 물리량을 말할 수 있는 물리실제가 있으면 벨 부등식이 성립돼야 돼요. 이 부등식을 위배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잘못이 있어요.
근데 이 실험을 했어요. 알란 아스펙이라는 사람이 이건 1982년에 우리나라 포항공대에서도 90몇 년 했는데 벨 부동식 위배한 사례가 발견돼요. 코펜하겐의 세계에는 실제성도 없고 분리성도 없으니까 측정 없이 물리학 실제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코펜하겐 해석 아닌 또 해석도 있거든요. 그 해석에 의하면 적어도 분리성은 없어요. 우리는 분리되지 않았어요. 분리되지 않았단 말은 나와 나는 둘이 아니다. 근데 그렇다면 일체 동간부의 설법이었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수만 개를 나눠줬어도 그게 분리된 게 아니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우주는 전체를 분리할 수 없나. 옛날 140억 년 전에 빅뱅 터질 때 그때 우주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분리가 된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뭔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쓴 글인데 내가 그거 따왔어요. 우주의 구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젊은 물리학자인데 아주 잘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요. 우주의 만물은 태초에 한 주집에 출발했다. 우리가 빅뱅에서 나왔다는 거 알죠? 우리 한 주집에 출발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분리되기 전에 입자 하나죠. 그럼 그건 분리됐어도 양적을 얽힌 거죠. 따라서 우주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모든 만물은 양적을 얽혀 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양적 얽힘이에요.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분리됐죠? 그럼 양자역학의 관찰은 의식 역할을 하는가? 요건 21강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코페르니쿠스 해석은 측정적으로 훌륭한 관찰자이다. 근데 노이만의 해석도 코페르니쿠스 해석을 하는데 양자역학의 관찰자는 반드시 의식까지 존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진 위그너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관찰자의 의식과 물리계로 이어진 기행동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20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계는 어떻게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가? 왜 우리 세계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걸 해석하는 게 물리학자들이 할 때 이제 그 결 어긋난 해석인데 헛개비가 많이 모이면 실체를 갖는 것일까? 왜냐하면 미시세계는 헛개비예요. 근데 정확한 이론을 따르고 있어요. 거시세계는 우리가 볼 때 실체를 갖고 있고 실제는 같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근사 이론을 따라요. 이상하게 헛개비는 정확한 이론을 따르고 우리가 실제한다고 보는 거는 근사 이론을 따르고 뭐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결 어긋난 해석이에요. 모든 우리 파동이 만나면 간섭문이 만나는데 모든 파동이 만나서 간섭문이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두 파동이 만나 간섭문의를 만들려면 두 파동 속성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두 파동의 속성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때 두 파동 사이에 결맞음이 있다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파동과 이 파동은 정확하게 이 관계가 딱 유지가 돼요. 요게 빨간 놈이 이만큼 앞서거나 파란 놈이 뒤서거나 하지 않고 요 관계가 계속 일정히 유지돼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요런 놈이 만날 때게 되면은 요렇게가 여기서 마루와 골이 만나면 소멸. 마루와 만나면 보강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은 요 관계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들쭉날쭉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요 놈은 결 맞는 웨이브예요. 요런 것이 만나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들쭉날쭉 하죠? 여기 뭐냐면 그냥 삐뚤삐뚤 하잖아요. 이런 것을
결 어긋남 해석 이런 것을 만나면 간섭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선이나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은 간섭무늬를 만들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빛들이 하나의 강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자 하나하나가 다 강원인데 수많은 원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결이 맞지 않는 파동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만나면 간섭무늬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간섭무늬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간섭무늬를 만들어요.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는 간섭무늬 안 생겨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결 어긋난 파동은 그 위상계가 들쭉날쭉하여 두 파동이 합쳐지다가 간섭무늬를 만들지 못해요. 그 결과 결 어긋난 파동들이 만났을 때 그 합성파의 세기는 개별적인 파동들이 가는 세기합과 같아서 개별 파동 세기합과 같다는 것은 결 어긋난 파동을 만남의 결과 파동성이 사라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들이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그들이 고전의 거법을 따랐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거시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참고 파동이 파동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결 어긋나는 데 아니다. 이 말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네요. 거시의 추격은 뭐냐? 다른 강원에서 나온 빛의 파동 사이에만 결 어긋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같은 강원에서 나온 것은 결 맞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의 강원에서 연속적으로 나온 빛 사이에도 결맞음이 처음에 시작은 결맞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빗줄기들이 이중수를 통과하는 후 입자도로 가득한 경로를 지나서 벽면에 만나면은 만들어질 간섭무늬가 사라지는데 왜냐면은 이 파동들이 지나갈 때 여기에는 입자들이 충돌해갖고 이걸 파동을 조금씩 위상을 바꿔놔요. 그래서 왜냐하면 파동이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면 위상이 조금씩 바뀌어서 연속적으로 벽면에 이게 되면 두 빛 사이에는 마침내 결 어긋는 사이. 요 둘이 결 맞아요. 결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나갈 때 충돌시켜가지고 막 입자대로 때리면은 요것들이 위상이 조금씩 틀려져가지고 결국 파동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립자나 원자들도 빛이 파동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데 소립자도 원자도 양자 이론에서는 모두 파동이에요. 양자 이론 입자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이들 입자들이 많이 모여 충돌하면 충돌할 때마다 그 파동 위상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그들과 위상계가 들쭉날쭉하게 사라져서 원자나 소자가 많이 모이면 이들 몸에서는 파동이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들이 물리학자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세계의 물체들에서 파동성을 볼 수 없는 이 물체들이 모두 많은 소립자나 원자들이 모이는 것에서 이들 물체들 모두 결 어긋난 파동들이 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시세계는 파동의 합이긴 한데 그 파동 위상이 들쭉날쭉해가지고 결 어긋난 파동들이 합이기 때문에서 거시세계는 이렇게 추론한 것이다. 이 해석을 결 어긋난 해석을 해가지고 현재 물리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을 받아들이는데 결 어긋난 해석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결 어긋남이 아닌 걸 하더라도 입자처럼 보이는 거 있거든요. 간섭무늬의 간격과 간섭무늬를 만든 솔자의 에너지 반비례인데 에너지가 크면 요 간섭무늬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이것이 에너지가 커지면 요 간격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 말은 에너지가 큰 빛이나 전자를 보내면 그들이 만드는 간섭무늬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너무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버리겠죠. 그때도 돼요. 그러니까 결 어긋남이 맞아도 여기 결 어긋남이 아니고 결이 맞아도 에너지가 너무 크면 그 간섭무늬를 보지 못해요. 우리 이 세상의 에너지는 거시세계는 에너지가 크다 보여요. 소립자보다 그죠? 우리 거시세계의 물체들은 소립자보다 에너지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은 결 어긋남이 결이 맞는다 하더라도 간섭무늬가 사라지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건 전자인데 전자의 간섭무늬가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간섭무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간섭무늬가 사라지고 평균치를 보게 돼요. 그럼 이렇게 입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간섭무늬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관찰자는 간섭무늬 대신 파동의 세기에 파동 세기의 평균치를 보게 되고 평균치 곡선은 입자가 만든 곡선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시세계란 이 거시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미시적 현상의 하나하나가 모습은 평균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 어긋남은 그것도 다 합쳐는 거니까 그 평균치가 되는 거지만 결 맞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너무 커버리면 그 평균치가 입자처럼 보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 어긋남 해석이든 또 다 에너지가 크다고 해석하든 우리가 평균치의 모습인데 재밌는 것은 아까 여러분 에렌페스트 기억나나요? 아인슈타인 보고 자네가 부끄럽다는 사람. 그 에렌페스트 정리라는 게 있는데 미시적 세계 현상을 합쳐서 평균치를 내면 이 평균치들은 일정한 법칙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 평균치들이 보여주는 법칙이 바로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고전역학의 법칙이에요. 재밌게도. 평균치가 따르는 그 법칙이 바로 고전역학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 어긋난 파동이 만드는 물리학의 결국은 파동대 갖는 세계 평균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평균치라는 건 뭐냐? 한번 볼게요. 평균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학생이 100명 있는데 점수가 100.99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0.1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 평균치 내면 이렇게 돼요. 학생이 받은 점수는 0.1점, 2점, 39점, 49점하고 50점이라는 점수는 없어요. 그리고 띄워서 51점, 70점 이렇게 100점까지 받았거든요. 100명이 받은 점수가. 그 평균치는 얼마예요? 50이죠. 근데 실제로 50점 받은 학생은 없어요. 0점짜리 있고. 50인 점수 존재하지 않아요. 평균치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하지 않는 값이 고전역학의 법칙을 따른다는 건 재밌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시세계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거시세계는 미시세계보다 더 헛개비죠. 그렇죠? 평균치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한다고 보여요.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논의하겠지만은 결국 이런 걸 우리 불교 유식학에서는 병계 소십성이라고 해요. 없는 것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인가? 코페르니쿠스에서 아까 말할 때 관찰자도 훌륭한, 아니 측정적으로 훌륭한 관찰자라고 그랬고, 요즘 많은 물리학자들이 우리의 의식, 관찰자의 의식이 관계없이 파동하면서 붕괴된다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기는 너무 길고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논의해가지고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들 어떤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지. 양자격적인 관점은 우주 소리자를 배웠고, 소리자는 일상 경험 세계에 보는 물체들과 의미가 다른 존재, 정보에 불과한 존재고, 정보와 관측기구 상호작용에서 실체하는 존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의식을 가진 관찰자의 관찰의 입장 시대에 나타난다. 이렇게 22만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from 빛, 이게 여러 번 나온 말이죠. 그죠? 이시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계고, 빛은 정보의 단위잖아요. 그 정보로부터 이 세상이 나온 건가? 그것은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리아 실정변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바탕에서 제가 다음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